정기 휴일이었던 어제 화요일 문경세제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가던 옛길 말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풍경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어딘지. 어제 걸었던 풍경을 배경으로 읽어볼 책은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입니다. 그는 1963년생으로 1997년 33살로 요절을 한 작가입니다. 그가 쓴 많은 훌륭한 작품이 실린 이 책에서 그중 오늘은 자전거 도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차소리 그리고 옆집에서 짖는 개소리가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전거에 도둑이 생겼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 몰래 훔쳐 타는 얌체족이었다. 내 골반뼈 높이에 맞춰놓은 자전거 안장이 엉덩이 밑선으로 밀려가 있었고 바퀴 틈새에는 방금 묻어난 것 같은 황토물이 군데군데 베어있곤 하는 게 바로 그 증거였다. 누군지는 몰라도 현관문 밖의 도시가스 연결 파이프에 쇠줄로 붙들어 매놓은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몰고 다닌 다음 내가 퇴근에 돌아오기 전에 얌전히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는 모양이었다. 신문사 일이라는 게 저녁 늦게 끝나기 일쑤인데다 퇴근 후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나로서는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전거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전거를 고정시킬 쇠줄의 열쇠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살 때부터 열쇠를 3개씩이나 받아뒀기에 이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냈다. 나는 내 자전거를 훔쳐 타는 범인으로 일찌감치 이웃집 아이인 봉근이를 찍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인 그 집 부모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봉근이 아버지는 공치는 날이 더 많은 도배공이었고 엄마는 봉제공이었다. 둘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간 쏠쏠치 않을 텐데도 어찌나 무섭게들 움켜쥐는지 외아들인 봉근이가 그토록 졸라대는 눈치건만 혼 자전거 한 대 마련해주지 않았다.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다른 또래 아이들 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 같으면 종주먹을 들이대는 신용을 해 뺏어 타는 그 애의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새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몹시 요긴 했다. 곳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운동기구로도 쓰임새가 좋을 뿐더러 은행이나 할인 판매점 같은 편의시설들이 걷기도 차 타기도 어정쩡해서 자전거가 없으면 허들의 다리품을 팔 일이 잦은 곳이 바로 새도시였다. 처음에는 새로 뺀 자동차 못지않게 걸레질도 가끔씩 해가며 사뭇 귀염을 받던 자전거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어느덧 그 자전거는 소방마저니처럼 문 옆에서 다소 곳이 먼지 잡새기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서 있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출퇴근 때마다 후다닥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나의 시큰둥한 눈길에 밟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자전거를 건드리는 손은 봉근이가 아니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신문사에 조퇴보고를 하고 돌아온 날 그 의문은 우연찮게 풀렸다. 약방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까 싶었는데 이미 누군가 쇠줄을 풀고 한 발 앞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버린 거였다. 나는 경의선과 나란히 뻗은 자전거 전용 도로 쪽으로 나가보았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방금 샴푸한 것처럼 하늘하늘한 머리채와 몸에 착 달라붙는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유유자적하게 자전거를 모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누굴까? 나는 먼 거리에서도 그 자전거가 새로 장만한 내 자전거임을 알 수 있었다. 내 자전거 위에 허락도 없이 올라탄 사람은 뜻밖에도 젊은 여자였다. 까만 타이즈 바지 차림에 흰 남방 셔츠를 입고 있어 늘씬한 몸매가 훤히 드러났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에 탄력이 붙어 보였다.
멀찍이서긴 했지만 난 내 앞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아가씨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업체 지정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다고 해서 불려나간 반상회 자리였을 것이다. 나중에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얼핏 기동량하니 문촌마을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는 거였다. 바로 내 위인 꼭대기층에 산다고 들었다. 어쩐지 이따금씩 거실에서 에어로빅 연습을 하는지 콩콩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곤 했다. 자전거 도둑이라. 그날 저녁 난 묘한 흥분감에 사로잡혔다. 손깍지로 머리를 감싸고 거실 바닥을 뒹굴던 나는 불현듯 2차 세계대전 종전 뒤에 유럽을 휩쓸었던 네오리얼리즘 운동의 대표적 영화로 꼽히는 이탈리아 빅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오늘 밤도 그 비디오를 한 번 더 볼까? 나는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어느새 반나마 남은 발렌타인 17년짜리 병목을 휘어잡았다. 잔속에서 빛나고 있는 육면체의 투명한 얼음 조각들 위로 40도의 뜨거운 원액을 끼얹고는 허겁지겁 빈속으로 쏟아부었다. 젠장. 난 이 영화 앞에서 왜 이리 갈피를 못 잡는 걸까? 윙 철크덕. 비디오 테이프 넣는 소리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로 변한 로마.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해 헤매다니던 안토니오 리치는 어느 날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다. 그 일에는 자전거가 필수적이다. 오랜만에 일자리를 구하게 돼 당당히 아내 마리아 앞에 선 안토니오는 그녀를 설득해서 몇 안 되는 헌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드디어 자전거를 구한다. 어린 아들 브루노는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그러나 어느 모퉁이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다. 안토니오는 쫓아가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허탈해진 안토니오는 자전거포를 뒤지다 어느 젊은이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목격한다. 길을 쓰고 쫓아가지만 또 허사이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자전거를 훔친 젊은이의 집을 기어이 찾고야 만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빈민가에 있는 그 젊은이의 허름한 집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 자신처럼 가난한 데다 젊은이는 그를 보자 충격을 받았는지 간지를 일으키며 길가에 나뒹굴어 버둥거린다. 경찰이 왔으나 딱 부러지는 증거도 없다. 안토니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실망한 아들이 그와 다투다 없어진다. 안토니오는 강가에서 어린애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길한 여감에 사로잡혀 황급히 아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아들은 다친 데 없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다. 스쳐 지나가려는데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다. 안토니오의 눈에는 경기장 밖에 절비하게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한가득 크로즈업돼 들어온다. 아들 브루노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이르고는 자전거 한 대를 잽싸게 훔쳐 달아나지만 곧 주인에게 붙잡힌다. 어디선가 경찰이 온다. 아들의 면전에서 봉변을 당하는 안토니오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 자전거 주인이 선처를 베푸는 바람에 안토니오는 철창 신세를 면하고 풀려난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석양의 거리를 아들은 뒤따르고 안토니오는 어깨가 축 늘어진 허탈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걸어간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난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무너진 등이 견딜 수 없어 콧등이 시큰해졌고 그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평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어린 아들 브루노 때문에 나는 혀를 깨물어야 했다. 왜?
왜냐고? 그건 빌어먹을. 내가 바로 또 다른 브루노였으니까. 이 망할 놈의 기억. 저 비디오 테이프는 찢어버려야 하는 건데. 나는 다시 거칠게 발렌타인의 병목을 잡아챘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설탕가루를 묻힌 미키 대장군이라는 카라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눌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2원, 5개에 10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3개 내려 꽂는 것이었다. 그 카라멜 곽 안에 미키 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미난 종갓날에 얌생이처럼 기렇게 솔라닥지를 하자면 이 가게 안에 뭐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서 뽀르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 대장군 4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소나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닝큼 털어넣지 못하겠니? 응?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 입에 털어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주로 물건을 떼오곤 하는 수도상의 헛부리 영감의 손녀는 2학년인가 3학년 땐가 우리 반 부반장을 지냈던 남이라는 여자아이여서 서로 안면이 없지도 않았다. 어쩌다 그 애가 헐렁한 동냥자루 같은 포대를 소나기에 틀어지고 멀뚱히 계산대 옆에 서 있는 내 앞으로 모른 채 하며 스쳐 지나갈 때면 나는 사팔뜨기인 양 뒤틀어진 눈을 아래로 깔아야 했다. 그렇잖아도 머리통만 몸집에 비해 컸다 뿐이지 선병질적인 데다가 깡마른 내가 엄마가 군데군데 왕바늘로 기워줄 만큼 낡은 정부미 포대에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쓸어담아 어깨에 늘어뜨린 채 동화 속의 당나귀처럼 혀를 빼물고 헉헉거리며 가파른 산동네길을 오르는 광경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처연한 감정을 모면할 길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보니 20병이 와야 할 진로소주가 2병이 모자란 채 18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온 수도상녀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샘을 치러주느라
주파나를 고르는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맛박의 눈깔 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품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10병 안짝에다 새우깡 10봉지, 껌 6개, 빵 47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소매값으로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었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진로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성회로 물건을 떼려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혹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해방지를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혹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소주 2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란가. 혹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었다. 그 영감, 이보다 그 포대 좀 풀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혹부리 영감은 2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이에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대접대 우리 집에서 사실 2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쌤쌤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혹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해슬픈 표정으로 날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혹부리 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그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북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래 이까지 끌르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겠어. 다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응? 아유, 고맙습니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미난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단, 혹부리 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배주라우. 내가 그깟 술 2병이 아까워서 기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된 도리를 다 하는 것 아니겠음매? 내 이 자리서 인혁이 하는 깜냥을 두고 보고서리 뭐 까짓것 그 술, 응? 그 2병 그저라도 죽었어. 내 이제껏 남한테 응? 콩알 반쪽아리도 그저 준 것은 없지만서도 이건 경우가 다르다우. 호되게라면 어떻게... 인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면 불알 값도 못하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는 알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안 그렇소?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미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혹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저 혹시 위층 1204호에 사시지 않으세요? 경의선 서울역발 막차를 타고 오던 나는 능곡역을 지날 때쯤 읽고 있던 신문을 주섬주섬 챙긴 다음 앞에 앉은 아가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바로 그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는 여자였다. 퇴근길인 모양이었다. 창가 쪽에서 눈길을 거둔 그녀가 씩 웃어 보였다. 예, 저도 뵌 적 있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그렇죠 뭐. 다들 바쁘니까. 어디 다녀오세요? 주부들 좀 가르치는데 여기 말고 신촌에서도 저녁에 한 타임 뛰고 있어요. 요즘도 에어로빅 많이들 하긴 하죠. 나는 갑자기 목이 클클해졌다. 백마역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또박또박 마을버스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저 어떠세요? 실례가 아니라면 간단히 목이나 축이며 인사나 나누죠. 역 광장 둘레로 불을 환히 밝힌 포장마차가 서너 군데 눈에 띄었다. 여자가 느닷없이 킥 하며 웃음을 참는 신용을 하는 바람에 난 긴장이 확 풀리고 말았다. 그러시죠 뭐. 여기 우선 맥주 2병 주시고요. 골뱅이 하나 묻혀주세요. 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정식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응? 다름이 아니고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신다고요. 여자가 얼른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웃었다. 벌어진 손가락 틈새로 가지런한 이파디가 비쳤다. 고맙네요. 인사가 늦었어요. 자전거 도둑 서미혜입니다. 서미혜씨요? 아무튼 이거 반갑습니다. 전 김승호라고 합니다. 범인이 뜻밖이라서 놀라셨겠다. 제가 오후에 강습 나가느라고 빈 시간대에 잠깐 허락도 맞지 않고 그동안 실례를 했어요.
언짢으셨다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할게요. 용서라뇨. 천만에요. 이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미인이 제 자전거를 길들이고 계실 줄이야. 제가 참 자전거가 못된 게 그렇게 유감이더라고요. 어머, 보기보다 유머 잘하시네요. 기자시라며요? 제가 써붙이고 다녔나요? 뭐 말투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고 또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뭐. 말투가 어때서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말꼬리가 왠지 뭐. 암튼 자전거가 마음에 쏙 들었는데 당분간 제가 좀 더 길들여도 되겠죠? 나는 그녀의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엄요. 감히 바라던 바죠. 전 자전거 도둑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 중에 자전거 도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마 언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나는 순간 그녀가 얼굴 한 구석에서 낯빛을 고쳐잡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거 참 자전거 도둑이 된 제 입장에선 아주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꼭 보여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 것은 새 자전거니까 길을 아주 순하게 잘 들여주세요. 처음엔 늑수그레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맨날 허겁지겁 역으로 뛰어나다니고. 이것 때문에요? 나는 벗겨진 내 이마를 장난스레 손바닥으로 훑어내렸다. 하지만 내가 뭐 딴 사람보다 머리숱이 적은 게 아니라고요. 보시다시피 머리 면적이 넓다 보니 밀도가 떨어져서 덤성덤성해 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쉽고 논리적일걸요. 여자의 하얗고 고른 이빠디가 또 드러났다.